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월 3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 엄마하고 서울의 봄을 극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에 관련해서 드는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죠. 뭐 서울의 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사실에 기반한 어떤 창작품이다. 가상이다. 그렇지만 뭐 내용을 여러 가지 뜯어보면은 뭐 사실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사실들과 비교해 보면은 저도 한 70%, 7, 80%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그 드라마틱하게 처리한 것이 연출이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제가 잘 몰랐던 20, 30%가 채워진다는 걸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좀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반가운 것은 20, 30대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단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10위권 내에 강국들 중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정면으로 한 40년밖에 안 됐잖아요.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 거기 돈이 수백억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영화를 만든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고, 둘째로 이것을 이런 완성도로 만들어낸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사실 이런 영화는 요즘 우리는 뭐 넷플릭스나 OTT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해외 시장을 보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해외에도 판권이 나갔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 국한되어 수밖에 없는 소재인데 이런 작품을 이런 완성도로 만들어냈다, 투자를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대단하다고 보고, 영화 자체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된 거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세 번째는 20, 30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영화를 열광적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이어서 배우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 세 번째가 최고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희망이 있다. 아직도 배우려고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 계속 되새김질 하려고 한다. 그게 이때까지 여기까지 다다랐구나. 불과 40년 전의 이야기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여러 이제 영상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의도가 좀 불순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왕 인기가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것의 파급력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언론에서도 그렇죠. 과거의 사실이었다. 지금 우리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단지 과거의 사실을 잘 만든 영화다. 예. 그렇게 설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고, 지금은 아무 상관없어. 지금 우리 이런 세상 사는 거 아니야. 지금의 현실의 군인과 현실의 정치와는 상관없어. 어떻게 보면 좀 무도한 그런 이제 설정이긴 한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됐죠. 예. 쿠데타가 불가능한 이유, 지금 이 사단장이 밝힌 5가지 자극적이잖아요. 이 사단장이 밝혔다는 이야기도 2004년, 5년, 한 20년 전의 이야기를 소환해서 이렇게까지 영상을 만들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도가 의심스러운 거죠. 예. 이거는 지금도 군사 쿠데타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경험했고, 지금도 그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현실의 사안이에요. 현실의 사안.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후진국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정치를 보세요. 예. 우리나라만큼 하는 나라,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나라도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에서도 아직도 군사 쿠데타에 악령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뭐 지금 검찰들이 또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좀 더 정밀한 방법으로. 네,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마침 그 캡처를 해놨던 사진이라 인상적이라서, 이게 1978년도 찍힌 대한뉴스의 이제 캡처 화면입니다. 박정희하고 오른쪽에 사람이 전두환입니다.
이게 아마 파주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제 대전차 방벽 그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파주 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도로 통과 지점 외에는 이렇게 성처럼 한 10m 정도 높이의 방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 예. 그 이제 대전차 방벽이죠. 찍힌 이제 사진이죠. 자 보면은 이제 전두환은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의 친위 세력이었고, 그가 뭐 한직으로 발령날 것 같아서 숙청당할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엄밀히 따져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더 큰 것은 뭐냐, 이때만 해도 우리가 군인들이 정치를 해야 돼. 예,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아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강하다고 봅니다. 이 둘 사이에 든 연대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 지금 한 십몇 년간 역사의 진전이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예, 제가 이거 국민학교 5학년 때, 요즘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박정희가 총에 맞고 죽습니다. 가을에. 그때 기억이 납니다. 같은 반에 있던 여학생들이 막 울고 그랬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네. 왜 우냐 그랬더니 집에서 엄마도 그들의 가족들도 옛날 이제 유경수가 죽었을 때 신문 기사를 꺼내놓고 다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기억이 납니다.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이 나고 며칠 있다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세로 떠오른 전두환이 이제 작업을 한 것이고,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하던 최규하가 사실은 너무 방만하게 관리를 해서 기회를 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 예. 그리고 많은 군 세력들이 대부분의 뭐 저항할 많은 용감한 군인들도 있습니다만, 군인다운 군인들도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이때까지 60년부터 해서 20년 가까이 군인 통치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군인으로 또 간다고 해서 크게 나쁠 건 없다. 이런 분위기가 또 컸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조현천이 기획했던 2017년도에 계엄령 문건, 쿠데타죠, 뭐 그것도. 그 친위 쿠데타든 아니면 전복 쿠데타든지 간에 그것은 상당히 색다른 면이 있긴 있어요. 당연히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런 책들이 인기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찾은 거고, 당시에 교보문고나 종로서적에 가면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처세술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처세술 관련된 책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진짜 처세술 책 많았거든요. 왜냐? 그런 군인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수십 년간 잡았잖아요. 60년대 초반부터 결국은 뭐 90년대 초반까지 잡았으니까 30년 정도 군인들에 대한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때는 토론의 문화라는 것도 없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군인들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던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지휘 문화를, 그들 지배 문화를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없어요. 처세술에서. 내가 맞추는 것만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다른 걸 배웠는데 사회에서 성공하고 돈을 벌고 끼니를 때우려면은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 일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잘 살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그런 자화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까 YT에 나왔던 그 기사는,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는 이 월간 중앙에 이 기사를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2004년에 나온 거니까 뜬금없죠. 자그마치 20몇 년 지난 건데 이 시대상이 20년이나 다른데 그걸 꺼내가지고 서울에 보면 인기가 있으니까 혹시 국민들이 지금도 쿠데타 나는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런 위험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해할까봐 자상한 마음으로 이런 기사를 작성했는 건데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내용을 하나씩 잠깐 볼게요. 뭐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서울의 봄처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가상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들으셔도 되고 재미로 들으셔도 되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은 뭐냐? 이제 한국에서 군사 쿠데타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2004년 기준으로. 2004년이 언제입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노무현 정부 시절 겁니다. 예. 그 다음 휴대전화 때문에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때 휴대전화가 활발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 봐서 말이 좀 안 돼요.
자, 이러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전 세계적으로 쿠데타가 없어졌느냐? 아니면 어떤 정부를 전복하고 해외의 외세의 영향으로 정권이 전복되는 이런 일들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더 세지면 세졌지 적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웃기는 설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교통체증 때문에 이동이 어렵다. 그거는 80년대에 여러분 80년대 살아보셨죠? 예. 그때 살아보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교통체증은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신호등 체제도 정비가 잘 안 돼 있었고, 차는 지금보다 적었지만 도로가 훨씬 좁았어요. 한강의 다리 숫자만 생각해 보세요. 엉망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서울의 봄도 보면은 교통체증에 밀려서 차들이 군인들이 출동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굳이 끄집어내서 이런 기사를 만들었을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봄에 있어서 더더욱. 자, 만난을 무릅쓰고 병력과 장비를 중앙무대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국민을 설득할 방도가 없다? 이것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과거처럼 몇 안 되는 신문 방송사를 접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 글쎄요. 예. 지금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 요새 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 방통위원장, 뭐 문화부 장관 뭐 이런 거잖아요. 언론 통제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죠. 미국의 CNN을 보든 ABC를 보든 NBC를 보든 그들의 의견 또한 우리의 주력 언론들하고 그래 다르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제한된 시각만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는 건 상당히 쉬워요. 제가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뭐 플러스 1점만 더 가해주면 돼요. 네. 자, 그리고 그들이 만약 쿠데타를 했다 했으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그 외에 SNS에 특정 기사 또는 특정 단어들을 못 쓰게 틀어 막으면 되는 거죠. 네, 이거 저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또 반대로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을 하죠. 오히려 집중력을 가지고 길목마다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마다 초기부터 작업을 들어가서 물을 흐리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건 동의하기 어렵죠. 이것도. 더 이상 군이 한국 사회의 최고 엘리트 집단이 아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빈국이었습니다. 특히 5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는 군대 장교의 경도를 밟는다는 것은 일단 밥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때는 지금 유명한 우리 대중가요에서 큰 족적을 남긴 많은 음악가들도 미 8군 부대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거기가 우리 문화의 창구이기도 하고 힘의 창구이기도 하고 또 최신 정부의 창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군인들이 엘리트 집단이었다. 이거는 훨씬 이건 동의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그렇다고 지금 그들이 엘리트 집단이 아니냐? 지금은 평준화된 세상이에요. 평준화된 세상. 그렇다고 그들이 비엘리트냐?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쿠데타를 주도한다면은 이번에 서울의 봄처럼 그거는 실제 사단 정도의 통솔권을 가진 사단장 레벨에서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들은 육사를 다 나왔거나 ROTC 출신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경쟁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리트 집단 아니다 이런 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검찰도 심지 가지지 못하는 무한한 폭력의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약해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또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더군요. 군에 대한 문민 통제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그런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이 주도권 행사하고 있고 내년 이제 금년이죠 이미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검찰의 영향력이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번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과연 그런 모습을 우리 군에 있는 서울의 봄에 등장했던 그런 그 장성급들이
또는 중령, 대령 이런 급들이 현재의 행태를 집권 세력의 행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좋게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그들의 숨어있던 오기를 좀 발동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자, YTN에서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는데 바로 부인할 수 있어요. 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2017년에 계엄령 문건이 터지자 그게 친위 쿠데타였던 아니면 반정부 쿠데타였던 그들이 즉 군이 정권을 잡으려고 한 것이든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박근혜가 혹시 탄핵을 받아서 탄핵을 받든 아니면 탄핵을 받지 않든 그때는 이제 탄핵을 안 당할 것을 이제 가능성을 높게 봤댔죠. 그러면 소요 사태가 확산되면 즉 촛불 시위가 확산되면 그걸 틀어막겠다. 이런 목적으로 군이 나서야 되겠다. 이러면 친위 쿠데타고 이 내용에 있어서는 청와대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청와대 지시로 했거나. 그죠? 그런 목적이었으면 군이 미리 이렇게 자세한 준비를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구점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기회를 빙자해서 예전에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정권을 잡겠다. 박근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쿠데타가 아니고 박근혜 우리 마음에 안 든다. 미국도 박근혜 싫어한다. 자, 그런 걸 수도 있다. 예. 자, 이게 2017년에 발생한 일이에요. 촛불 전국에 이게 6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제 아직도 그 건으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5년 만인지 6년 만인지 귀국해가지고 엄연히 우리 속에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예. 그 점을 계속 덮어두려고 이거와 이 조현천과 서울의 봄을 연결시키는 그 어떤 시도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안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것은 뭡니까? 언론에서 그 연관성을 왜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서울의 봄의 시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의 봄의 시각으로 거기에 불붙어 있는 정당하고 매우 바람직한 젊은이들의 우리 근대사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서 그들의 창의력이 쏟아지게 만들려면은 이 조현천 건이 딱 도드라졌어야죠. 비교를 해줬어야죠.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사전에 향후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끝내면은 이런 일은 딱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화를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훌륭하고 대단한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런 게 있어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런 게 있었고 이 문건이 공개가 됐었고 그 당시 문재인 때 공개가 됐었죠. 이게 유출이 됐죠. 문재인이 해외에 있었어요. 일정을 줄이고 급거 귀국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하고 여기 언급된 부대들하고의 모든 통신을 싹 다 가져오라. 분석 들어갔죠. 그리고 군검찰에서 조사하기 시작했죠. 엄청나게 큰 열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바로 식업을 했죠. 군 검찰이 불평을 할 정도로 조현천 미국으로 도망가는 거 방조했죠. 정권 바뀌니까 들어왔죠. 지금 봐서는 큰 처벌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조사하는 거 보니까 적당히 시간 끌면서 지나갈 것 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럼 어쩔 수 없이 당시에 상당히 껄끄러웠던 러시아와 중국에 가서 붙으려고 했던 박근혜와 그것을 아주 불편한 시각으로 봤던 미국의 사이에 큰 갈등 그리고 세월호라는 일이 벌어졌고 그 맥락 속에서 양쪽이 더 긴장감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오겠죠. 원래 군 내부에서의 반란의 조짐을 미리 탐지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보안사죠. 어떻게 보면 친위적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군사 독재 시절에 박정희 때 만들어진 거니까 그것의 후신이 조현천이 사령관으로 있었던 국군 기무사령부였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꾸민 거예요. 예. 맥락은 좀 다르죠. 전두환 때는 아직 군이 통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우리나라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타당하다. 군이 충분히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 예.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고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그때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조현천이 저걸 기획을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군의 통치는 이미 거리가 멀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냈다는 거, 그리고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히려 박근혜가 궁지에 몰린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세의 힘을 개입시켜서, 또는 외세가 원해서, 또는 외세와 합의해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네. 자, 뭐 여러 가지 문건이 있는데 그때 다 공개된 문건입니다. 지금 이거는 인터넷에서 여러분 찾으면 다 있습니다. 자, 계엄 임무 수행군 편성안을 보면은 아주 비슷해요. 저기 전두환 했을 때랑 여기 기계화 사단 6개가 나오죠. 기갑 여단 2개, 특전사가 6개 다 나와요. 707대대까지 있죠. 서울 지역 주요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주요 지역에 지금 투입되는 부대가 어디냐면은 24단과 34단이에요. 여기가 주력 부대라는 거예요. 여기가 주력. 24단과 34단. 예. 그리고 이게 707을 언급하죠. 707은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특전 사령관 직할 가장 우수한 대테러 부대죠. 707 특임대가 왜 생겼느냐? 지금 우리나라 쿠데타 시도에 있어가지고 특전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 전두환 때 특전사령관, 특전사령부가 특전 3여단하고 같은 지역에 있었고, 특전 3여단이 반란을 일으켜서 특전사령관 부관을 쏴 죽이고 특전사령관도 부상을 입히면서 체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그 하나회 세력이 이걸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전사령관의 지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전사령관 직할로 최고의 특수부대를 만든 게 707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707까지 염두를 뒀다는 것은 특전사 전체가 12.12 당시에는 저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여단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여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707까지 포함해서. 즉 특전사령관도 서울의 봄, 그 영화를 기반으로 본다면 특전사령관도 이게 발을 완전히 담그고 있다. 핵심으로. 거기다가 24단과 34단이다. 그래서 문재인이 그때 극거 귀국해서 이들 부대 사이에 모든 오고 간 통신과 문건을 확보해서 분석을 한 거죠. 그런데 조사를 더 이상 안 했어요. 이를 더 이상 번지게 하지 않았고 조현천이 도망가는 것을 방치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한다는 것은 미국의 역할이 있다. 여기에. 즉, 그리고 조현천의 쿠데타 계획은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기회에.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시간이 좀 지나서 궁금해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때 이 문건이 유출된 경위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추미애 의원을 통해서 알려졌죠. 일단 말이 나오고 나서는 이 일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이 문건을 제보를 한 게 누구냐? 어디서 흘러나왔느냐? 미국 쪽은 아니다. 왜냐? 조현천하고 미국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 있게 되고 향후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예, 전 그렇게 봐요. 또 왜냐하면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뭐 국가안보실장이나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보고를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예요. 그게 배제돼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권을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록 그들을 혁명으로서 밀어내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들로부터 정부를 얻을 수 있었을 정황으로 지금 봐지거든요. 안보실장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장관한테. 예. 자, 이제 24단, 34단. 그리고 또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는 이거예요. 계엄사령부 편성표인데 여러분 그 서울에 보면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 누구였습니까? 예, 군의 통수권자, 대통령 그 다음으로 국방장관 다음으로 였던 참모 총장인 정성화가
계엄사령관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건 자세히 보십시오. 계엄사령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육군 참모총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라는 겁니다. 육군에서 주재한 일이고.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육군 참모총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합동참모본부장이잖아요. 거기는 바로 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육군이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계급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옆에 바로 합동수사본부장이 있죠. 기무사령관으로 돼 있어요. 예. 자, 이거는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조차 헛개비 있을 수가 있다. 실제 권력은 합동수사본부장이자, 즉 이것은 그 당시 합동수사를 뭘 하겠다는 겁니까? 12.12 사태 때 서울의 봄에서는 박정희 암살에 대한 거, 그것을 조사했던 것이고, 여기는 그런 사건이 없어요. 이건 뭐냐? 이 문건의 앞뒤로 다 소개에 다 나와 있지만, 촛불 세력을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용공분자로 다 평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대규모 검거 작업, 좀 야당 의원들 중심이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서울의 봄 시즌에 5.17 쿠데타라고 그러죠. 5.18 바로 전에 계엄령 확대 선포하던 그때처럼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대규모로. 그래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되게 세지겠죠. 그런 조현천은 기무사령관으로서 이미 군 정보도 다 꿰차고 있어요. 정확하게 입지가 12.12 사태에 있어서 서울의 봄 영화에 있어서 전두환의 입지랑 똑같아요. 예. 단지 얘기는 합동참모본부장이 아니라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참모총장을 넣었다는 것은 육군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거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 조현천이 실권자일 가능성이 높다. 예. 육군참모총장조차 껍데기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고 전 하나회를 그때 이제 박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윤철 그때 이제 국군 이번 이제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은 국가기강을 해치는 게 그 사조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뿌리가 좀 깊어요. 나라의 지휘계통보다 고등학교 선후배, 꼭 군에서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선후배 간의 정보 소통이 더 원활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 기억이 납니다. 김영삼 때 그때 우리 이제 IMF 맞고 그랬을 때.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의 후속인 알짜회가 있었다. 그게 조현천이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을 왜 언급하지 않느냐는 거죠. 언론에서. 이런 것이 있나?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때 군 사조직에서 출발한 건데, 예? 군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다 무시한 거잖아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무시한 거잖아요. 무시한 게 아니라 급박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게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졌느냐?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조현천 때 알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부각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조현천 사건하고 아예 연관을 시키지 않죠. 그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또 하나의 비정상적인 세상 속을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차단당하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은 언론은 우리를 한쪽으로 몰고 가고 싶다, 이런 의도가 드러났다밖에 안 되고, 그런 시련을 줬다. 이 영화가 한편 등장하면서 그게 싸움이다. 멋진 싸움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지나갔을 거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하면서 싸움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즐거운 일이죠. 자, 그래서 24단건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걸 다 파악했다는 게 이제 느껴져요, 간접적으로. 예. 하나의 사실로서만, 단편적인 것으로만 언급이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면은 수많은 간접적인 것들이 한 군데를 가르치고 있어요. 다 파악했다. 그래서 조현천을 잡을 수가 없었다. 왜? 미국이 관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깊이 팔 수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촛불의 힘으로 누르고 제대로 된 정권을 앉히는 거,
그걸로 만족하자. 그리고 조선시대 거는 역사에 맡겨두자. 그런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촛불혁명을 통해서 그 정도 해낸 것도 대단한 것이다. 사실은 엄청나게. 그런 것이죠. 제가 문재인 정부가 내용을 다 파악했다고 보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그 국방개혁 2.0을 하면서 병력 그 구조를 단순하게 합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 정예병력을 만든다는 게 원리였죠. 원칙이었죠. 목적이었고.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 군단이 없어지고 그 위에 군이 없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사단도 줄어요. 통합했으니까. 그 말은 뭐냐? 위에 별자리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의 숙청할 때하고 비슷해요. 군 구조 개편을 통해서 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군이 좋아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시대적인 순리였거든요. 막 60만, 70만 되는 대규모 병력에서 지금 40몇만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그 정예병으로 바꾸고 가야 되는 거죠. 인해준술이 아니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노무현 때부터 나왔어요. 이야기했지만 군에서 강력히 반발했겠죠. 당연히. 군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우리를 건드네? 얘들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모양이지. 10년, 20년 전까지. 10년, 20년까지 우리가 왕이었어. 한 30년간. 이런 반응이 없었겠습니까? 있죠. 그 다음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와서 또 하려고 했어요. 이거를. 또 잘 안 됐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또 시도했어요. 첫 번째 실패했어요. 두 번째 성공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연천 일이 있었어요. 조연천 일이. 그래서 군이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의 수위를 낮추고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은 그 정도 타협하는 선에서 왜 미국군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그걸 내부적으로 활용한 거예요. 조연천 놔주는 대신에 놔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군 구조개혁으로 활용해버린 거예요. 자, 그 군 구조개혁하는 과정에서 아까 24단하고 30사단이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은 뭐냐? 24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보느냐? 24단은 없어졌거든요. 자, 우리나라 그 기갑사단, 지금 기동사단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단수가 하나 줄었어요. 줄어드는데 우리 기동사단의 양대 산맥이 수도기계화 보병사단하고 20기계화 보병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 안 없어지겠다. 나머지 중에서는 통합을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5개에서 4개인지 4개에서 3개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요. 4개에서 3개인 것 같습니다. 5개에서 3개인가? 예. 그런 언저리에 1개나 2개나 기동사단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간조선 기사가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왜 하필 20기계화 보병사단이 없어지지? 전통에 해체 이유 둘러싸고 해석 분분. 그리고 30사단, 이것도 기동사단이었어요. 30사단은 어디로 갔느냐? 이것을 간편을 해요. 이러면 안 없어졌어요. 32단이 됐어요. 1군단 하러 해서 여단으로 작아졌어요. 오히려. 예. 사단장이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그 계엄령 문건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 특전사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그때 장태환 수방사령관은 갑종 장교 출신이죠. 지금 말하면 학사장교. 그래서 하나회가 아니었고 하나회 반대되는 세력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구예단인가? 예단 중에서 하나의 편에 쓰지 않았던 반란군 편에 쓰지 않았던 부대도 갑종 사단장이 있어서 그랬어요. 학사장교. 그것처럼 문재인 때 특전사령관을 ROTC 출신을 시키죠. 아마 대부분의 기간을 ROTC 출신을 시켰을 거예요. 끝에 가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봤을 때 그때 육군 엘리트들 육사 출신들한테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그건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해군 참모총장 출신 국방장관을 그다음 공군 참모총장 출신 안정됐을 때 육군한테 마지막에 기회를 줬죠. 그리고 특전사령관 ROTC 출신이
국군 기무사령부에 문제가 생겨서 그 자리에 공석이 돼서 그리고 그 이후 후속에서도 후속 인사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죠. 거기를 또 땜빵하러 온 것도 ROTC 출신이었죠. 특전사령관 출신이 그리 왔었죠.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결국 육군 참모총장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 기억에 기반해서 그만큼 군이라는 어떤 조직을 단속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군이라는 조직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군 쿠데타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엄연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때는 조용해 보지만 삽으로 10cm만 걷어내면 밑에 부글부글 끓는 용암이 있다. 예, 나를 물 수도 있다. 상대방을 물기 전에. 예, 이런 것들이 엄연히 살아있다. 그래서 서울의 봄을 보고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느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감을 가지는 거죠. 자, 이렇게 24달을 그때 이제 해체를 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놨던 건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문재인의 육군 최강 보병사단 및 기계화 사단 해체 반역행위 고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왼쪽이 육군 참모총장, 당시 계엄 사령관으로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있어. 가운데 국방장관, 오른쪽이 조현천이죠. 요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올 것 같아요. 예, 육군 참모총장이 지금 인상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전체 주모자는 아니에요. 육군의 두목으로서 육군에서 해결하려고 했고 육군 내에서 조현천이 전면에 나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을 내세운 거예요. 그거 자체도 어색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 사대 때를 보더라도 그 자리에는 합동참모본부장이 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육군만의 것이었다. 조현천이 실권자였다. 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제가 합천에서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합천 갔던 김에 전두환 생가를 갔던 그 사진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